왜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냐? 내가 일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소득이 중단되는 거죠. 그런데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자나 또는 월세, 임대료 이런 것들로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날아오르려면은 그게 바로 1억 모으기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저축을 신설을 했는데 50만 원씩 3년을 모으게 되면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16%에 가까운 실로 엄청난 이자율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출시 예정인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최근에는 코스피도 오르고 S&P 500이나 나스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축보다는 투자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125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0% 정도는 저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125를 적금을 들든 아니면 S&P 500에 주식을 매입하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S&P 500이 지난 3년간 얼마나 올랐느냐,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년을 놓고 봤을 때는 약 80% 정도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야, 이걸 보면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야, 내가 왜 이 정말 적금을 하고 있지?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지난 3년간의 성과라고 한다면 적금보다 S&P 500을 125만 원을 샀으면 훨씬 좋았겠죠. 자, 그런데 지난 3년간 있었던 S&P 500의 이 성공적인 투자 성과가 앞으로도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장세는 80.1% 같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확률적으로 높을 겁니다. 자, 5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S&P 500에 3년 전에 투자한 사람과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정책저축,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주고 비과세를 주고 우대금리를 주는 이런 특별한 상품에 가입했을 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아무리 청년도약계좌가 높은 이자율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3년 동안에 S&P 500이 80%가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S&P 500이 월등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50만 원 정도의 저축 수준에서 비교해보면 S&P 500을 지난 3년간 한 거와 여러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50만 원 한 거는 차이가 18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 1년에 6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을 저축한다면 모르겠지만 50만 원, 100만 원 수준 이하의 저축을 한다면 너무 주식시장에 과몰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을 한다면 투자라는 것보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 여러분 투자를 하면요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신경 쓰는 건 똑같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쓴다라는 게 뭐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열흘에 3번씩 새벽 3시에 깨고 매일 일을 손에 놓고 주식창을 들여다보면서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성장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저축 수준이라면 저는 그냥 청년도약계좌에 최고 금액인 70만 원 하고 정기적금 30만 원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 청년도약계좌보다 더 강력한 저축을 신설을 했는데 바로 2026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이 청년미래적금은 이 5년이라서 청년도약계좌가 부담돼요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3년간 모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50만 원씩 3년을 모으게 되면 2,20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이자율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16%에 가까운 실로 엄청난 이자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 지원 저축을 마다하고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달려가는 것은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저축 수준이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일부를 이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모으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회초년생이라고 한다면 250만 원 수준. 자,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25만 원 이상 저축하긴 너무나 어렵죠. 어쩌면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서울살이를 하는 것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자나 월세를 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50% 저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100만 원보다 좀 안 되는 돈으로도 1억 모아보자. 자, 얼마냐면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95만 원. 보통 우리가 5년에 1억을 모으려면 135에서 145만 원 정도를 10% 증액하면서 저축을 해야만 모을 수 있다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95만 원으로도 1억을 모을 수 있나요? 95만 원으로 시작하되 그 95만 원 안에 70만 원은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미래 적금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을 일반 ISA 계좌에 저축을 적금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95만 원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1년 있다가 10만 원씩만 증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증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1년 정도 지나면은 아무래도 이 저축의 습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월급이 약간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증액 저축이다. 이렇게 10년을 저축을 하면서 7년을 가게 되면 금액이 1억 2천이 나오게 됩니다. 1억을 모으자고 했는데 왜 1억 2천이나 모았느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7년 후에 1억을 탄다 그러면 지금 1억이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을 7년 있다 모으면 그 돈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1억 2천 나누기 1 플러스 0.02에 7제곱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돈으로 1억 5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억을 모으기를 해야 되는데 왜 1억 500을 모았느냐? 500만 원은 여러분이 고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물론 4년 5년에 1억은 못 모으겠지만 95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을 해서 10만 원씩만 증액을 하고 청년 도약 계좌나 청년 미래 적금을 섞어서 하게 되면 7년 후에 지금 돈으로 1억 모으고도 500만 원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축하는 금액 대비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은행의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해서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5천만 원을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은 한 달에 7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70만 원을 정기적금을 일반 은행의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약 이자는 250만 원 정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4,450만 원 정도를 타야 되는 저축인데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5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5천을 타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거의 10%에 가까운 저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축이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느냐?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축하면서 나 5년 못 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7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수준의 청년 도약 계좌라면 7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5년도 저축을 안 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5년 안에 돈 쓸 일이 생길 것 같아. 돈 쓸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70만 원 정도의 저축을 하는 청년이 5년도 모으지 않는다면 그거는 목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고 돈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한 250, 300만 원 벌면 나는 한 50% 정도 세게 저축할 거야 라는 마음을 한두 번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실천하지 못할까? 우리가 일단 월급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나가는 돈이 생기게 되는데 이 나가는 돈은 우리가 고정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나 또는 뭐 주식비나 그 다음에 통신비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지출로 보자면은 외식비, 그 다음에 쇼핑 유흥, 문화 레저비 이런 비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평상시처럼 똑같이 나가는 돈도 있지만 특정한 달에 돈이 더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절이라든지 여름 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겨울 옷을 산다든지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긴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돈이 더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250을 벌었을 때 나도 한 125만 원 정도 절반은 저축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니야 잠깐만 내가 다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 환갑이시지 칠순이시지 그 다음에 내가 4개월 있다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125를 저축했다가 적금을 또 깨게 되면 안 되니까 저축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통장으로 돈을 나눠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월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평상시처럼 매달 쓰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상시가 아닌 계절에 따라서 더 나가는 돈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25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125만 원이라고 하는 50% 강력한 저축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125만 원을 먼저 저축을 하고 남는 돈 125만 원 중에서 25만 원은 내가 계절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절 지출 통장으로 송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절 지출 통장에는 1년에 300만 원이 쌓이겠죠? 300만 원 안에서 명절도 세고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급을 타면 월급 통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결제되게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고 소비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을 보내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강력한 125만 원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평상시에 써야 되는 돈과 계절적으로 더 써야 되는 돈을 분리를 안 해놓게 되면은 내가 용기를 내서 125만 원을 저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절 지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125만 원을 계속 쓰다가 이번 달에는 명절이 있는데 이번 달엔 여행을 가야 되는데 하면서 적금을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장을 3개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강력한 저축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한 지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사회초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소득이 얼마가 됐든 그 소득의 절반은 내 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세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5년, 6년, 7년 안에 1억을 만들 수가 있고 더 큰 세상으로 더 넓은, 더 높은 자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만약에 이걸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5년, 6년, 7년이 지나도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멘토님 250, 300이면 그렇다 치고 월급이 지금 150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절반인 75, 80을 저축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200만 원의 소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절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 지출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저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150, 200만 원이 안 된다.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득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NS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은 3가지의 본능을 갖고 있거든요. 첫 번째 본능은 관음증입니다. 관음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하는 본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걸 되게 즐겨요. 최근에 나오는 모든 예능들이 다 관찰 예능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을 즐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능은 뭐냐면 따라하기, 모방 본능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가방을 맸네? 저 사람이 저런 신발을 신었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네? 자, 이런 걸 통해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굉장히 인플루언서나 아주 유명 연예인이 무슨 옷을 입거나 무슨 가방을 들거나 무슨 패션을 장착을 하게 되면 나도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패션을 따라했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상상이죠. 세 번째는 노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 본능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걸 과시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욕구죠. 자, 그러니까 나는 유명 연예인이 들었던 옷을 입었다. 나는 유명 연예인이 들고 있는 가방을 들었다. 나만 만족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 3가지 관찰하고 따라하고 이거를 과시하거나 노출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데 이 본능에 딱 부합되는 게 바로 SNS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NS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를 따라하고 따라한 거를 누군가에게 또 브로드캐스팅하고 있죠. SNS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내가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벌고 아직 내가 자본을 못 모았고 내 상황에 맞춰 생활해야 되는데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의 삶을 관찰하고 이거 멋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만 내가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내 미래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의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사용 시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의 회사인 메타도 말이죠. 30분, 1시간, 2시간 해놓고 2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회사에서조차도 2시간 이상을 이걸 본다는 것은 삶이 파괴된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용 시간을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몇 시간을 하루에 봤는지가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거든요. 만약에 1시간이 넘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소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을 끄고 오프라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1시간 이상을 인스타그램에 몰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과소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꼭 1억을 모아야 하느냐, 안 모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은 또 사실 신박하긴 하네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장기, 그리고 활동기, 노후기. 여러분도 아시죠? 성장기 때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소비를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너스의 시기지만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노후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일을 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돈을 벌지만 이것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돈을 써야 되는데 소득활동이라는 것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기에도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 마이너스는 부모님이 채워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누가 채워야 되냐면 내가 활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경제활동기에 플러스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냐? 궁극적으로는 자본소득에 다다라야 되거든요. 소득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나 PD님도 일을 하죠.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한다.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내 노동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일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소득이 중단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정 수준의 자본,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건물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현금, 예금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자나 또는 월세, 임대료, 수수료, 그 다음에 배당 이런 것들로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본소득까지 날아오르려면은 일단 첫 번째 단추를 끼워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1억 모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안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억을 안 모으게 되면은 끝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 자본소득으로 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없다. 비행기로 얘기하자면은 비행을 하려면은 일단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성층권에 들어가고 성층권에 들어가야 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도 1만 미터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끝없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소비를 죽는 그날까지 일을 해서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본업이 있는데 본업을 내팽개치고 엔잡을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서 성장 발전을 해야 되죠. 그게 사업이 됐든 그게 직장 생활이 됐든 여러분들의 일터와 생업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런 엔잡을 통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경제력이 있고 생존력이 있어요. 경제력과 생존력은 같은 말 같죠? 친구들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내가 대기업을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경제력이 높은 거죠. 근데 과연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생존력이 높을까요? 오히려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기업이라고 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중에 그 일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세상의 적응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은행에 지점장까지 했는데, 내가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했는데, 임원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오게 됐는데 내가 생계형 경제활동을 더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택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해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주말에 대리운전도 해보고 이런 사회적 경험을 갖게 되면 생존력이 증가합니다. 생존력이 증가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생계형 경제활동을 맞닥뜨리더라도 잘 해낼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이 사회는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20년 이상을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인류, 일을 손에서 놓고 2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생존해야 되는 인류는 여태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근데 1990년대생이 그 최초의 인류래요.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이 특별히 평균보다 높지 않아도 90대 중반을 살 가능성이 있다. 운이 좀 안 좋아가지고 더 건강해버리면은 100세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사회는 사회활동이 길어져야 되는 게 필수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엔잡을 여러분들의 본업으로 바꾸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험 차원에서 그리고 소득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젊은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위해 엔잡을 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갈 때 보면은 산을 단박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 산악인들이 올라가는 그런 세계적인 고봉들을 보면은 베이스 캠프라는 걸 치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쳐서 거기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동네에 산을 올라가더라도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에서 물 한 잔 마시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 한번 찍고 쉬었다 정상을 가지 단박에 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모으기를 한다, 5년 걸린다, 6년 걸린다 라고 하면 5년, 6년 동안 나한테 전혀 리프레시, 리워드 없이 가서는 안 된다. 3천만 원 모았을
모았을 때 나한테 보상, 5천만 원 모았을 때 나한테 보상. 이런 중간중간에 나름대로의 이벤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3천만 원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지. 나한테 5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이벤트를 한다든지, 5천만 원 모았을 때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리워드를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 500을 모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1억 모은 나한테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 500을 모은 다음에 그 500만 원으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라톤도 중간에 뭐 가서 쉬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나긴 돈 모으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워드를 끼워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5년에 1억을 모을 때 145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10%씩 증액을 하면 한 5년 만에 1억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속도를 계속 유지를 했을 때 1억이 2억 되는 것은 1년 이상 기간이 줄어듭니다. 4년 정도가 최 안 돼서 2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축을 얘기하는 거고, 투자가 가미된다면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0% 정도는 예적금을 하고 그 다음에 30%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최근에 코스피도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지만 과거에 나왔던 미국 주식의 성장세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3년 이내에 2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과거의 수익률을 적용했을 때 그런 거고, 앞으로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봤을 때는 0원에서 1억이 되는데 5년 걸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억이 2억이 되는 데는 한 3년 반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106%, 금은 260%, 비트코인은 522%,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26%가 올랐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1억 정도 모았다면 그동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 위주로 돈을 모으셨을 테니까 당연히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이나 또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이 나를 다 피해갔을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15년 동안 오르면서 2022년도에 잠깐 주춤한 거 말고는 계속 올랐거든요.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다,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과연 지금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가가 비싼 거는 사실입니다. 비싸다라는 것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생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보다 큰 거 0.6리터짜리를 편의점에 가서 사 먹으면 1,000원입니다. 여러분 1,000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다 사 먹으니까 이제는 이 1,000원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불과 15년, 20년 전에 생수,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뭔지 아셨습니까? 말도 안 돼였습니다. 누가 물을 사 먹어? 근데 이게 1,000원에 다 사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3,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1,000원짜리 생수면 그냥 먹겠는데 어떻게 생수가 3,000원이 될 수가 있냐. 아,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비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 동의합니다. 비싸죠. 근데 만약에 3,000원이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그냥 정수기에서 물 받아 먹을 거야. 근데 만약에 정수기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 주변이 사막이 된다면 3,000원짜리 생수는 어쩌면 3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비유를 들고 있는 거냐. 지금 오르는 자산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지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모든 산업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있죠.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사실 그 안에 보면 반도체나 조선, 최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조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거의 산업이 특정 섹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미래를 바꿀 메가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해서 공포감에 무조건 다 오르는 시장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조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식시장에 많은 지분을 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이런 걸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연준은 아마 금리를 낮추게 될 거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생각보다는 자산시장의 조정이 짧아지고 회복 기간이 빨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는 실업률은 가만히 있는데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부터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물건에 높은 관세를
관세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 우려가 생기게 되고 미국의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것이 금리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은 조정, 다시 말해서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조금 조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겁니다. 실업률도 높은데 물가까지 낮아지지 않는 상황, 우리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경제에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생기게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봤을 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공포감에 주식을 팔고 시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다가 주식시장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저축 수준의 3분의 1 정도를 낮아진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현인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저축.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금을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순풍을 타는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순풍을 타는 힘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올라타는 힘인데, 여기서 말하는 순풍은 주식시장을 얘기합니다. 최근같이 자산시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에 어느 정도는 그 순풍을 타는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치명적 실수를 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명적 실수를 피하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모아서 주식시장에 올라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라는 거죠.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1 정도를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면 3 정도의 안전 자산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1,000만 원 정도를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한 2,000, 3,000 정도는 예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가진 돈이 3,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3,000만 원을 몽땅 다 주식시장에 넣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순풍을 올라타는 힘이 아니라 어쩌면 시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적 실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1억 정도 모은 사람이 한 6, 7천은 예금을 하고 2, 3천 정도를 주식시장에 넣는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는 1억이 없고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억 모은 사람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100% 몰빵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가져서 1억에서 2억은 0원에서 1억 될 때보다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적정한 수준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증권회사나 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이 있습니다. 보통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보면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중립형, 안정 선호형,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중립형 정도 나오는 분이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7대3 또는 뭐 6대4 정도, 그러니까 6 정도, 7 정도를 예금, 그 다음에 3, 4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위험 회피형이 나온다, 극도로 변동성을 싫어하고 굉장히 강한 안정 지향형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대2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 9대1 정도로만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본인의 위험 성향과 다르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험 회피형인데 주식에 몰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적극 투자형인데 예금만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위험 성향을 파악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식의 초보자다 그러면 저는 4가지 정도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적립식으로 해라.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내가 많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너무 반갑겠죠. 근데 여러분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들어갔는데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멘탈을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립식으로 하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년 이상 해라 입니다. 무슨 얘기냐? 적어도 3년 정도 투자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ETF로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식 초보자인데 어떤 종목이 좋아?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라고 그 종목을 발굴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ETF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과 분산 투자를 하라 입니다. 첫 번째는 적립식으로 하라. 두 번째는 3년 이상 투자하라.
해라. 세 번째는 ETF로 해라. 네 번째는 예금과 분산 투자해라. 자, 이 원칙만 지키신다면 주식 초보자인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시장에 적응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한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계란이 다 깨지겠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식으로 하라. 시점을 분산하라는 거죠. 3년 정도 하라. 시간적으로 좀 분산하라는 거죠. ETF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종목을 좀 분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형과 나눠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좀 분산하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의 분산 투자를 설계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 포트폴리오가 맞을 거다. 우리가 미국 주식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종목들을 모아놓은 거냐면 4차 산업, AI, 로봇이라든지 IT 기업들, 그러니까 주로 기술주들만 모아놓은 게 나스닥입니다. 그러면 기술주들은 어때요? 지금 돈을 잘 버나요? 물론 AI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메가 트렌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구현되는 걸로 보면 아직 5%도 구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지 못하는데도 주가가 높은 거는 사람들이 이게 미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은 기대감이 잔뜩 들어가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속도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스닥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라면으로 얘기하면 매운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뭐예요? S&P 500은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예요. 여기에는 기술주도 있지만 산업에 한 400개 종목, 금융에 한 40개 종목, 운수에 20개 종목, 공공에 20개 종목 해서 5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기술주도 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P 500은 약간 덜 매운맛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S&P 500은 올라갈 때는 나스닥보다 좀 덜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나스닥보다 조정을 좀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주식에서는 다우존스 안에 보면 전통적인 소비재라든지 유통기업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이런 소비재들을 생산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돈은 벌고 있지만 미래의 성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회사들, 전통적인 기업들이 다우존스에 몰려있고 이런 기업들이 주로 배당주라고 합니다. 그런 배당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없는 게 돈을 벌면 계속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줘요. 월급을 주듯이. 그러니까 주가는 그렇게 막 튀어 올라가거나 하지 않지만 주가 변동도 적고 계속해서 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한 맛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라면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3단계 매운맛 좋아하세요? 덜 매운맛 좋아하세요? 순한 맛 좋아하세요?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매운 거 화끈한 거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나는 뭔가 뭐 아니면 도다. 리스크 테이크 하는 걸 굉장히 사랑한다. 이러면 사실 나스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너무 매운 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S&P 500이죠. 나는 그거보다는 뭐 주가 변동이 난 스트레스 받아. 그냥 주가 변동보다는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 배당 같은 걸 받고 싶어. 그러면 배당주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매운맛, 덜 매운맛, 순한 맛을 뭐 꼭 하나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 몇십 프로 섞고 뭐 순한 맛 몇십 프로 섞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표와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 부동산 투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동산 그러면은 내 집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가장 다른 것은 주식은 사용하는 재화가 아니죠. 주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내가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투자 금액이 된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한 주에 10만 원 주고 샀다. 1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다릅니다. 아파트는 투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용하잖아요. 사용재예요.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저거 살까 말까. 근데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세가 6억이야. 그러면 나는 어차피 저 정도 아파트를 들어가서 살 마음이었으면 6억은 투자 금액이 아니죠. 어차피 6억이라는 건 내가 그 아파트를 안 사더라도 어딘가에는 6억을 넣고 전세를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0억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실제 투자하는 금액은 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금액의 주식은 100%가 내 투자 금액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금액
금액에 전세가를 뺀 나머지 갭 부분만큼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랐을 때 투자 수익은 다 내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사용을 하면서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단점은 진입장벽이 높죠. 삼성전자야 한 주 사는데 10만 원만 줘도 살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아무리 적어도 최근에는 금지가 됐지만 갭 투자를 한다 그래도 갭만큼,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면 4억 5억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진입장벽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과 부동산의 비교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떠올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내 집 마련 꼭 해야 되냐? 너무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그냥 전세나 월세 계속 살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아파트, 특히 수도권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전세나 월세 살면 안 되냐라고 하는 대답이 저는 그렇게 굳이 틀린 대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세나 월세를 살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안 한다? 그러면 전세나 월세 나가는 비용이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비용보다 일단 나가는 돈은 적어요. 왜냐면 내가 집을 샀으면 대출을 받았겠죠. 대출은 뭘 갚아야 되죠?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됩니다. 대출을 한 4억 5억 받았다 그래도 벌써 250만 원 가까이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게 되면 일단 그 정도만큼은 안 나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월세나 전세감 대출이자가 훨씬 적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갑자기 여유가 생기죠. 내 친구는 아파트 사가지고 200만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70, 80밖에 안 나가. 내 친구보다 나는 130, 40만 원이 여유가 있어. 그럼 그 130, 40만 원을 가지고 뭐예요? 벤츠 뽑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걔도 아파트 살고 나도 아파트 살고 나는 근데 벤츠 탄다? 근데 10년, 15년, 20년 지나고 보면 자산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세, 월세를 사는 것도 좋지만 전세, 월세를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하는 미래의 준비를 하느냐. 그럴 자신이 있으면 전세, 월세 살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대차법이 개정 예정이긴 한데 지금 같으면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지만 4년이 지나게 되면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세, 월세로 계속 살 거냐 아니면 내 집 마련할 거냐 하는 건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의 아파트가 한강벨트나 강남이 아니고서는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올라는 가겠지만 10년 국채금리 수준의 뭐 한 1.5배 수준에서 수렴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안 사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전세, 월세를 살았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내가 만약에 집을 샀을 때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원금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질 거란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30평이 가장 프라임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자산의 상승률, 주택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입지가 좋을수록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장의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장의 기대값이라는 것은 전세가율을 얘기합니다. 전세가율이 낮을수록 시장의 기대값이 높은 거고 시장의 기대값이 높을수록 실제로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값이 높은 곳으로 가려면은 평형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똑같은 돈 10억 갖고 30평을 사느냐 25평을 사느냐 어떤 차이가 있냐. 25평이 아마 동네가 조금 더 상위 입질걸요. 그러니까 상승률에 기초한다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오로지 투자의 개념으로만 봤을 때 그렇고 내가 30평을 더 선호한다, 내가 좀 더 이쪽 지역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계산기상으로 자산 가격의 어떤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똑같은 돈이라면 평형이 작은 25평형이 조금 더 상위 입지일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자산 상승률이 약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25평형을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절대 영끌은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영끌을 물론 하기도 좀 어렵겠지만 또 상황이 된다고 해서 영끌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집값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냉각되고 또 오랜 기간 안 오르는 시간을 거치면서 평균 수익률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2022, 23년도에는 집값이 멈춰서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2020, 21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멈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건 또 한동안 안 올라갔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한동안 또 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끌 같은 거는 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대출이 30, 40%보다 더 너무 많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환경이기도 하고 투자이기도 하고 자산이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 많은 비중으로 부동산에 투자가 됐을 때 삶이 좀 파괴될 수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의 자산이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사실 돈이 다 글로 물려가서 돈맥
인맥 경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고 아파트 올라가고 그럼 가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돈들이 걸로 가면 안 되고 가게를 열고 사업을 하고 이런 데 들어가야 고용도 일어나고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도 나가고 간판하는 사람 간판도 되고 뭐 원자료 되는 사람들 이게 경제가 도는데 이런 창업이나 사업이나 비즈니스에는 돈이 하나도 안 흘러가고 다 주식 사고 아파트 사는 데만 흘러가니까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너무 마냥 좋아하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집 마련 실거주용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환영이지만 너무 영끌을 해가지고 미래의 어떤 자산 가격을 보고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하는 거 그것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강남에 한강 안 보이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 26% 올랐지만 다른 지역도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내가 물론 팔아야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평가 금액으로는 다 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가도 올라가고 아파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다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위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두 달 만에 주가가 200%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인데 왜 주가가 올라가나 봤더니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면서 탈출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원화 가치가 좀 빠르게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3년 전에 비해서 25% 가까이 원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너무 자산 시장이 뜨겁다 보니 약간 그런 맥락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대처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난 25년간 한 350% 올랐는데 같은 기간 음마아파트는 992% 올랐다고 했죠. 근데 사실 최근에 또 뭐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더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굉장히 큰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일이 다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을 25년 투자한 사람은 없지만 음마아파트를 25년 보유한 사람은 많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집이기 때문이죠. 집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보유하면서 그렇게 투자 수익이 나한테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나을 거냐? 저는 수익률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강남, 서초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주식 수익률에 비하면은 수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원금이 크기 때문에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익 금액이 크다라는 거지 수익률로만 보자면 주식 수익률을 따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규제 대책 세 번째 대책이 나왔어요. 이 대책이 사실 후폭풍이 지금 엄청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거래를 조금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거래를 좀 안정화시킬 거냐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거래를 금지시키면 집값이 멈추는 효과는 있죠. 근데 이거는 정책의 효과면으로 보자면 가장 강력한 진통제를 놨지만 환자를 살리는 데는 실패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거래를 중지시켜서 가격을 잡는다? 이거는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단 가격을 붙잡아 놓게 되면 이 카드 이상의 카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다음 정부라든지 아니면 그 정권 후반기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진통제 놓은 걸로 일단 효과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10월 들어와서 주간 상승률이 멈췄거든요. 상승률이 0.5%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다음 카드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을 규제만으로는 사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을 많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과 그 다음에 인천과 경기도 여기 세 곳을 묶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수도권의 인구가 2,608만 명이에요. 근데 이 2,608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공급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026, 7, 8년도까지 공급이 거의 절벽입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무조건 못 사게 한다, 막는다 이런 것만으로는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가격이 안 올라가겠죠. 우리가 냄비 뚜껑이 물이 끓어오르면 소리가 막 나면서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압력솥으로 바꾼 거예요. 압력솥으로 바꾸면 어때요?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안 올라오죠, 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안에서 엄청난 압력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게 되면 가격 상승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야 가격 상승이 높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시간이 있으면 또 안 오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은 10년 15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10년 국채금리의 플러스 곱하기 한 1.5배 수준 이내에서 수렴이 될 것이다.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보여주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지금 한 2.9, 3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5배 하면은 아주 특정 지역을 아니고서는 거의 한 4, 5% 수준에서 수렴한다. 매년 4, 5% 정도 올라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 4, 5%를 현금 주고 살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를 3%, 4% 내면서 4.5%, 5% 올라가는 집을 꼭 사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금이 마련됐을 때 최소한 집에 70% 가까운 현금이 있을 때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싼 아파트는 서울에서 4억 9천. 근데 제가 그거 조사해 보니까 그 사이에 좀 올랐더라고요. 한 5억 1,500? 5억 2천 요 정도까지 올랐던데 30평대 아파트 중에 서울에서 가장 싼 게 한 5억 정도 하는 거죠. 물론 5억대라고 하면은 대출이 지금 6억까지는 해주니까 LTV 범위 내에서는 50% 대출 받아 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률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10년, 15년 평균으로 보면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60%, 70% 정도의 원금이 있는 분이 실거주 목적 으로 사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투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갭 투자가 많았죠. 최근에 사실 갭 투자가 지금은 일단 어쨌든 정책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서 사는 분 같은 경우에 30% 내외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억 이상 된다라고 하면 하이엔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한강이 보이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억이 넘거든요. 50억 이상 정도 되는데 거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저게 빨리 60억, 70억 돼야지 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억 돈을 쓰는 거예요. 투자의 개념보다는 소비의 개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억짜리 집을 산다. 전세가가 20억이에요. 전세를 20억, 25억에 산다는 건 그 사람은 수익률을 계산해서 얼마나 올라갈까?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5억에 산다, 10억에 산다 하는 분이 그 롤스로이스 사면서 야 이게 지금 5억에 사놓으면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까? 이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미 자산에서의 투자 개념이 아니에요. 소비의 개념이죠. 누리고 싶은 것에 돈을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런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률은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미술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모나리자 얼마가 적정가겠습니까? 적정가라는 게 없죠. 누군가 갖고 싶으면 그게 그냥 가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라 그러면은 장부를 펼쳐보고 재무상태표를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이런 걸 보겠지만 이 미술품의 단계로 가면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약간 하이엔드는 그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사실 얼마가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정부가 25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2억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한 거는 사실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내가 사실 50억 정도 되는 아파트에 아직 살 수준 아니지만 대출을 땡겨서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시장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같은 걸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승의 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이죠.